애널리틱스의 강윤희입니다. 저와 바깥에서 만나 뵀던 분들도 좀 오신 것 같고 등등한데 오늘 제가 사전에 참가 신청 주신 분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관심을 가지신 다양한 분들께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웹엑스처럼 뭐 제품의 다양한 기능이라던가 뭐 굉장히 특정한 아젠다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SCI와 SCI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어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성과를 분석하거나 할 때 쓰는 이런 지표들의 큰 그림에 있어서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은 2020년 SCI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 아마 이 아젠다 자체가 SCI와 SCI의 통합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시간을 좀 뒤에 남겨서 Q&A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박스나 Q&A에다가 적어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과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는 장으로 제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클래리베이트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제가 이런 장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회사가 생긴 지가 벌써 꽤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도 여전히 어디 다니다 보면 톰슨 로이터의 대행사인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톰슨 로이터니 클래리베이트니 이전에 사실은 SCI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ISI라는 것이 있었고 그 전에 사이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테이션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어떤 연구의 결과를 퍼블리시를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큼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측정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한 것이 얼만큼 가치 있게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내지는 연구하시는 다른 이제 동료들에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선 어떤 저널을 읽었을 때 내지는 어떤 아티클을 읽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이테이션, 인용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기원인데요. 지금 요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 보시면 맨 앞에 1864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주올로지라는 특정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힙한 논문들입니다. 라고 선정해서 제공을 했던 것이 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이테이션 인덱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을 거쳐서 지금 보시면 1864년이니까 벌써 몇십 년, 100년? 네, 굉장히 오래됐죠. 이런 시간 동안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디벨롭이 되어 오면서 현재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거대한 좀 그룹이라던가 논문의 리스트가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SCI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언스 인덱스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테이션을 인덱스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거를 저널과 논문에 적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인덱스로 쓰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게 1955년에 유진 가필드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사이테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비블리오메트릭을 창시하신 분이 이제 저희 회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에 의거해서 사이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걸로 저널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효용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1964년에 SCI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을 가지고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요 밑에 보시면 프린트 되어 있는 것으로
제공을 했었어요. 여기 들어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연구 정보이니 이 내용을 먼저 참고하십시오라고 시작을 했었고,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그네틱 테이프로 제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흘러가면 CD롬으로 제공했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거기에도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또 디벨롭된 그 메소돌로지라던가 아니면 인덱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현재에 왔고요. 그리고 이거랑 발맞춰서 지금 보시면 바로 한 해 뒤에 SCI가 나온 다음에 이게 지금 논문이라던가 저널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셀렉션을 하고 있었는데, 저널을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는 무엇이 좋을까라고 해서 저널 임팩트 팩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임팩트 팩터라고 보통 부르고 저희는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를 줄여서 JIF라고 부르거든요. 요것이 1965년에 처음 소개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JCR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저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저널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이렇게 위에 보시면 어떤 논문들을 주로 봐야 되는가, 아래는 어떤 저널들을 주로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노력과 그런 개발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이렇게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 일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거대한 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진한 보라색이 있고 옆에 색깔이 다른 날개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요 가운데 있는 원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원을 의미를 해요. 근데 사실상 원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번역하면 과학의 거미줄이죠. 이렇게 많은 거미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 아니면 러시아 논문들, 아니면 KCI와 같이 한국의 전문 논문들이라던가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쪽의 논문들을 따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놓기도 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면 커런트 컨텐츠나 바이오 분야의 논문들, 그리고 아까 1800년대에 시작했던 주올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정보를 모아놓은 이런 분야별 스페셜 에디션들, 아니면 여기 밑에 보시면 푸드 사이언스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헬스라던가 캐비라고 해서 이것도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농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바이올로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이런 콜렉션도 있고, 레드라인도 웹 사이언스가 사실은 이제 똑같은 정보를 다룰 때도 인덱싱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그런 검색에 있어서의 정확성이나 아니면 인덱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그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매드라인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골라서 정리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인스펙이라고 하면 공학이나 물리 쪽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많이 쓰시는, 예를 들면 나는 3mm짜리의 뭔가의 물질을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인치로 써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 단위로 써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단위를 다 변환해서 검색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예를 들면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결을 해놓은 에디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논문에서 쓰이는 데이터만 모아놓은 인덱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특허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에디션을 만든다던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커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웹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웹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들을 모아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진한색인 거예요. 코어 콜렉션, 가장 중심이 되는 콜렉션으로 모아놨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제가 코어 콜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게 SCI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 지금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어 콜렉션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Art and Humanity Citation Index, AHCI, 지금 보시면 Emerging Source Citation Index, ESCI, Conference Proceeding Citation Index, CPCI, Book Citation Index, BKCI라고 해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는 연구 분야에 따라서 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아니면 인문예술이냐에 따라서 나눠놓은 그러니까 핵심 정보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예를 들면 컨퍼런스가 요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컨퍼런스 쪽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걸 모아놓은 CPCI라던가 아니면 북에서도 정말 놓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서 북을 모아놓은 BKCI라던가 아니면 소스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그 SCI급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이런 만큼의 인용도는 충분히 쌓이지 않았지만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이머징 소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핵심 정보로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소스, 컨퍼런스 북 다 코어한 콜렉션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것들 간에 또 관계성이 좀 있어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저희가 아마 아실 거예요. SCI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뭐 등재 신청을 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되면 막 이렇게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전어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 기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위에 28가지 심사 기준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단계별로 패스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패스가 되면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CI급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뭐 ESICI에 들어가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각각의 에디션별로 들어간 뭐 저널들 같은 거를 이제 밖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사실 그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등재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셔서 일단은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은 내일 자료 받아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학술 데이터 등재 안내라는 데를 지금 보시면 주소가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서 이 내용 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웹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범주의 에디션들이 있고 이 각각을 다 정말 그 촘촘한 그걸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셀렉션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여기까지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마 좀 들으면서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말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에디션의 이름이랑 그리고 뭔가 무슨 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퀄리티를 부르는 이름이랑 그리고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거대한 원충에서 이렇게 옆에 있었던 가지를 다 쳐내고 요 가운데 왜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었죠. 요거 전체를 부를 때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들면 SCI급 내지는 플래그십 인덱스라고 하면 사실상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게 요 밑에 있는 사실 ESCI, BKCI, CPCI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나 컨퍼런스나 이머징 소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평가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에디션이에요. SCI, 말씀드렸던 과학 쪽의 SCI고 SSCI는 사회과학 쪽의 SCI고 HCI는 인문과학 쪽의 SCI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보통 저희도 그렇고 이제 밖에서도 그렇고 SCI급이라던가 플래그십 인덱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코어 컬렉션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를 얘기하는 얘기죠. 그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SCI급 논문이라고 부를 때는 요거를 다시 한번 지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그럼 SCI는 여전히 이거 세 개를 얘기하는 것이냐? SCI 인덱스가 SCI랑 통합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요거 세 개가 통합됐다는 얘기냐? 이게 사실 그 용어의 혼란 때문에 저희가 공지를 내고 지금 뭐 홈페이지 가신 공문도 있겠지만 그거 뒤에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 공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2020년부터 SCI가 SCI2로 통합 제공됩니다. 라고 저희가 공지를 내보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에디션 중에서 SCI2, SCI 요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체 중에서 웹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3 플래그십 에디션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중에서 SCI2 안에 SCI라는 네, 이게 조사도 2고 이게 끝자리도 2니까 참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 안에 있던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설명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예를 들면 1960년대 SCI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게 최초의 유진과 빌드 박사가 만들었던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셜 사이언스는 어떻고 인문과학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핵심적인 과학과 관련된 정보들만을 모아서 제공을 했던 SCI라는 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성장을 하면서 SCI-E라는 조금 더 옛날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사실 뭐 예를 들면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과학들의 분야가 그 1900년대 중반 때부터 지금 뭐 5, 6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별적으로 다루는 SCI-E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1960년대에 시작했던 SCI라는 에디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에디션이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찾아보면 지금 SCI에 대략 한 9,100개 정도의 저널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3,700개 정도의 저널이 SCI로 따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웹오브사이언스 쓰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내지는 JCR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SCI를 따로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SCIE가 저희 제품에서 뭔가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하실 때 쓰시는 유일한 단계인데 유일하게 SCI에 어떤 저널이 들어있는지 제가 지금 3,700개의 저널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저널의 리스트가 뭔지만 저희가 따로 그 마스터 저널리스트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웹 오브 사이언스나 아니면 뭐 JCR이나 모든 데서 SCI는 옛날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 들어있는 9,100개의 저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SCI는 이 중에서 3,000개가 뭐뭐뭐야 라고 했던 그 분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저널을 공개하던 거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몇몇 분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SCI가 굉장히 중요한 저널들이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뭐 예를 들면 조감평가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오늘의 웹엑스가 있게 된 거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마스터 저널리스트도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요거 해서 저널리스트 다운로드를 아예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제가 요거 스크린 캡처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랑 뭐 기타 인덱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소스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코어 컬렉션에 SCIE, SSCI, AHCI, ESCI만 되어 있고 SCI-E가 없는 그 리스트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요. 이게 없어졌다는 게 지금의 차이인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SCI 단독으로는 제공을 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 나름대로 이제 꽤 큰 결정인데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이런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SCIE 저널을 JCR에서 찾아본 내용이에요. 임팩트 팩터 2018년에 발표된 걸 기준으로 제가 쭉 늘어나 봤어요. 제일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는 223을 받은 CAA 캔서 저널 for Clinical Clinicians. 두 번째는 74 임팩트 팩터를 가진 네이처 리뷰스 메테리얼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0을 가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그 다음에 59를 가진 란셋. 이렇게 쭉 해서 탑 50개의 임팩트 팩터 저널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CIE 안에 SCI가 원래 있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SCI 저널 리스트를 가지고선 이 중에서 어떤 게 SCI고 어떤 게 SCI가 아니었는지를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SCIYN이라고 되어 있는 거. yes는 예전부터 SCI였던 거예요. no로 되어 있는 거는 SCI가 아니었던 거예요. 쭉 보시면 지금 50개 중에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SCI가 아니었던 것들이군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라면 SCI 저널이 좋은 거, SCI가 아닌 SCIE 저널은 좀 별로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것 같은 거, 임팩트 팩터 74인 저널이 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54짜리 저널이
덜 좋은 저널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지분이 하얀색의 지분보다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역시 SCI가 좋은 거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부터 오래 이어온 좀 명망 있는 저널들, 예를 들면 란셋,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것들은 다 SCI였거든요. 그 저널들은 여기서도 여전히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뉴한 네처 에너지라던가 란셋 온콜로지라던가 월드 사이키아트리라던가 이런 저널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실제 임팩트 팩터도 높은데 이것들은 SCI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저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 거고 제가 이제 ISSN 가지고선 체크를 한 거라서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임팩트 팩터의 스프레드를 한번 봤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넌 SCI라고 하면 SCI이지만 SCI는 아니었던 그런 저널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임팩트 팩터가 20이 넘는 굉장히 우수한 저널들도 있고 보통은 여기 1에서 5에서 뭐 여기 레벨에 많이 있죠. 이거를 비중을 봤더니 지금 보시면 보라색 선이 SCI 저널들이 얼마나 포션을 갖고 있는지고 초록색이 SCI가 아닌 SCIE 저널들이 얼만큼의 포션을 갖고 있는지요.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을수록 SCI 저널의 비율이 높네. 이것 봐 SCI가 좋잖아라고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그럴까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방금 보셨던 그 임팩트 팩터 70짜리 저널처럼 20이 넘는 넌 SCI, 온리 SCI 저널들은 그러면 덜 좋은 저널일까요? 10이 넘는 넌 SCI 저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얘네는 여기에 있는 이 SCI 저널보다 좋은 저널일까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사실 요거는 이제 비중으로 보여드린 거라서 액추얼 저널의 종수를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패턴이 좀 비슷해요. SCI 저널에 있을 때 이렇게 1에서 3짜리 임팩트 팩터 저널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SCI가 아닌 저널들, SCIE만 된 저널들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래요. 우리가 사실 저널을 보면 그렇죠. 네, 1에서 3까지의 임팩트 팩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5 이상, 3 이상, 5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엄청 좋은 저널들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좀 레어해요. 근데 이게 SCI냐, SCIE냐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임팩트 팩터 자체를 보면 봤지 이거를 요 에디션의 차이로 얘가 좋은 거, 얘는 별로인 거라고 나눌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임팩트 팩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직관적인 숫자라서 임팩트 팩터가 10이야. 그럼 얼만큼 하는 저널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대신에 연구 분야에 따라서 사실 임팩트 팩터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 분야의 그 사이테이션 패턴이랑 의학 분야의 사이테이션 패턴이랑 마이크로 바이올로지의 사이테이션 패턴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는 임팩트 팩터 10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저널일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노멀해라고 하는 연구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들을 그 각 연구 분야별로 모아놓고 우리 분야에서는 얘가 1등이야부터 100등이야까지 퍼센타일로 늘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등수라고 하면 이제 1이 제일 좋은 건데 이 퍼센타일 개념은 100이 제일 좋은 거로 그 키가 제일 큰 사람이 100번째 쓰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100에서 90, 90에서 80 이렇게 쭉 퍼센타일이 좀 낮은 순으로 보면 자 비중이 그래도 패턴이 비슷하긴 해요. 보면 이 초록색 넌 SCI였던 저널들이 이 위에 좀 포진을 하고 있어서 역시 제일 좋은 저널들은 SCI가 많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80%타일, 90%타일이었던 넌 SCI 저널이 과연 10%타일, 20%타일이었던 SCI 저널보다 좋으니? 라고 얘기하면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액추얼 넘버 이렇게 갖고 와보면 SCI에 정말 이렇게 최고 유명한 저널들이 다 있는 거 맞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것들 다 여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100%에 거의 근접하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긴 한데 SCI가 아니었던 데도 이런 저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뒤로 가면 많기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SCI냐, 넌 SCI냐를 가지고선 이 저널의 퀄리티를 볼 수는 없다. 차라리 이 두 개를 다 합쳐놓고 SCI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퍼센타일이 60 이상인 거는 되게 좋은 저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금 SCI와 SCI가 아닌 것을 구분은 퀄리티 차이로 의미하기는 좀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애스펙트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미디어시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논문이 발행된 그 해에 그 논문이 얼만큼 인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10이다라고 하면 그 저널에서 나온 논문들이 그 해 평균 10번 인용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수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즉시성 지수라고 해서 그 얼만큼 사이테이션 패턴이 빨리 돌아오느냐를 가지고서 좀 보는데 이것도 보시면 SCI 저널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인용되는 패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 패턴 보시면 아시겠죠? 대부분 0번에서 1번이 제일 많고 1번에서 3번 정도 인용되는 경우가 그 다음 많고 뭐 3번 이상이 굉장히 좀 특별한 저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SCI와 넌 SCI에 동일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스프레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지표 자체를 보는 게 맞지 SCI와 넌 SCI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만 더 볼게요. 지표가 많이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만 더 보자면 아이겐 팩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그 즉시 인용되는 패턴을 보는 거라면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뭐냐면 인용이 빨리 되건 늦게 되건 간에 얼마나 좋은 저널에서 인용되는가를 보는 지표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논문이 네이처에 인용이 되었으면 그 레퍼런스 리스트로서 계속해서 읽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예를 들면 네이처 논문에서 나를 인용을 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논문에서 근거로 삼을 만큼 중요한 논문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 SCI가 조금 더 좋은 저널에 인용되는 그 경향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넌 SCI라고 해서 이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빨리 인용되는 패턴도 중요한 저널에 인용되는 패턴도 이 자체의 인덱스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인덱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CI와 저널 임팩트 팩터는 1960년대에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비난도 받았을 거고 적용하다가 실수도 있었을 거고 오류가 발견돼서 개선하기도 했을 거고 그런 활동을 몇십 년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런 개선과 발전을 거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SCI가 굉장히 훌륭한 인덱스였지만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하고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서 현재 SCI-E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CI와 SCI-E가 거의 차별점이 없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SCI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SCI-E 자체가 굉장히 SCI만큼이나 훌륭한 에디션이니까 그걸로 통합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저널 임팩트 팩터.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어떤 저널이 좋은 저널이냐에 그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 또한 분야별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최초의 저널 임팩트 팩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와 이렇게나 많이 인용되는 저널이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저널이구나라고만 봤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연구 분야별 차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널 퍼센타일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를 얘기를 해왔고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잘 정확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개선과 발전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SCI-E 그리고 JIF 그 임팩트 팩터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함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자체가 원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정보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언스 인덱스들이 주로 이제 저널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요새는 북이나 컨퍼런스 특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요 이밸류에이션 그 프로세스를 좀 약간 따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사이테이션이 많이 쌓이진 않았어. 왜냐하면 뭐 최근의 연구 분야라던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생긴 저널이라던가 그렇게 그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ESCI로 넣어놓고 숫자로도 증명이 된 뭐 사이테이션이 엄청 쌓이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정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저널들을 저희가 여기 플래그십에 넣어놓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들을 통틀어서 코어 컬렉션을 함께 참고를 하시는 게 사실 연구에 있어서의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뭔가 선별적인 익스클루시브한 저널만을 보겠다라고 할 때는 요 플래그십. 근데 이것도 예전처럼 SCI 사이언스가 이제 좀 우리나라 특히 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긴 하지만 소셜 사이언스라든가 인문학에 있어서도 그 분야의 SCI급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SCIE. 제가 계속 이제 오늘의 그 사실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이 안에 SCI라는 조그만 부분 집합이 있었던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집합이어서 별도로 관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전체 큰 범위인 SCIE와 변별력이 별로 없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SCI의 그런 퀄리티를 SCIE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발표를 한 점이라는 거. 근데 그 어떤 분이 또 그럼 스코퍼스 통합하는 건가요?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코퍼스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네, 저희는 SCIE가 기존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SCI급의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네, 가장 그 공신력 있는 우수한 저널로서 네, 선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널 매트릭스를 보자. 자,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저널을 우수한 저널로 볼 것인가를 볼 때 SCI냐 SCIE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 SCIE를 보면 우리가 원했던 SCI 저널을 보는 것이 맞고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SCI 저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저널이란 얘기예요 이미.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저널만 뽑아서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덱스들, 임팩트 팩터라던가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이라던가 이미저시 인덱스나 아이겐 팩터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이제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만 집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조금 힘들고 두 개를 집어봤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사실 그 직관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로 봤을 때 느낌이 탁 오는 게 있죠. 그래서 무시 못하는 지표인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용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에 의거해서 이 저널이 어느 정도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여기다 꼭 플러스 알파로 퍼센타일까지 같이 쓰시라고 좀 꼭 제안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팩트 팩터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분야의 특성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가끔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른 학과 교수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널 얘기할 때 좀 약간 빈정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구 분야의 특성을 임팩트 팩터는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야에 잘 아는 저널들을 비교를 할 때는 임팩트 팩터만 가지고 보셨을 때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연구 분야별 내지는 뭐 멀티디스플리너리 저널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퍼센타일 자료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위에 있구나 아니면 얘는 조금 하위구나 아니면 중간 정도구나를 판단하시면서 이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거예요. 지금 이제 그 SCI와 SCI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제일 많은 경우에는 어떤 저널에 논문을 낼까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면 그런 좋은 저널에서 내 논문을 그 받아줬을 때 내가 평가를 한번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셀에서 내 논문을 받았으면 셀의 셀렉션에 내가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퍼블리시 시점에 그 아티클에 어느 정도의 평가가 부여됩니다. 이거는 뭐 네이처급
예를 들면 요거는 뭐 조금 덜 유명한 저널급 이렇게 해서 그 평가 지표를 이용할 때 이제 이 여기에 나누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SCI니 SCI이니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CI는 이 위에 있고 SCI는 이 밑에 있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저널 인덱스를 이용해서 어떤 저널에서 이 논문을 어셉트했다라는 거를 평가하시는 데 쓰시라고 이렇게 옆에다 써놨어요. 다시 한번 요약입니다. 임팩트 벡터나 임팩트 벡터 퍼센타일이나 이미저시 인덱스, 아이겐 벡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논문이 어셉트된 저널의 수준은 이만큼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하나. 또 하나 사실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논문을 냈을 때 지금 제가 예로 이렇게 아티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와봤는데 저널이 뭐 예를 들면 임팩트 벡터라고 하죠. 임팩트 벡터가 굉장히 높은데 발표된 저널이 있고 좀 낮은데 발표된 저널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발표됐을 당시에는 사실 좋은 저널에 발표가 됐으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널이 그만큼 수준 높은 저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저자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임팩트를 가지고선 여러 번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사이테이션 결과를 보면 어떤 논문은 되게 좋은 저널에 논문을 냈어요. 근데 그 저널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많은 사이테이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네이처에 냈는데 사이테이션이 0인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 저널, 그런 논문들이. 그래서 이 저널에 어셉트 됐을 때 당시에는 이 논문이 둘 다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그 뒤에 후행 연구가 있으면서 인용되는 그런 패턴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면 임팩트 팩터 별로 안 좋은 저널에 낸 논문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연구를 사실 이렇게 이쪽 분야는 좀 처음이라 가지고 좀 평이한 저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약간 안정 지원했어요. 내지는 이 정도 레벨 저널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저널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임팩트보다도 안 좋은 사이테이션을 받는 경우도 실제 생기고 그렇게 좋은 저널에 내지 않았는데 어떤 논문이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위에 상위 저널에 있는 그 논문들보다도 훨씬 더 인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새 트렌드는 평가를 할 때 이 두 개를 분리합니다. 퍼블리시 시점에는 사실은 논문밖에 없죠. 논문과 저널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저널에 어셉트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아티클 1, 2가 아티클 3, 4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좋은 저널에서 어셉트를 받은 논문들이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실제 사이테이션 결과를 어느 시점에 좀 끊어서 보면 이 논문은 저널의 특성보다도 더 많이 잘했어. 내지는 저널의 특성 대비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 그렇게 좋지 않은 저널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좋았어. 이렇게 완전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테이션 결과를 가지고선 이 아티클을 추적 조사를 하면 실제로 학계나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인용 H인덱스라던가 이런 데 기여한 논문들은 달리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통 볼 때 사이테이션 자체로 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분야의 네 가지 논문이라고 하면 사이테이션이 뭐 하나는 100개고 하나는 뭐 10개고 하면 요 차이를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요 부분이 연구 분야가 조금 다른 데 걸쳐 있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별로 그 연구 발표를 한 시점이 다르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100개 사이테이션 받은 논문은 뭐 10년 전에 낸 거고 10개 받은 거는 어제 낸 건데 갑자기 10개 됐어. 뭐 이렇게 되면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이렇게 웨이팅을 줘가지고 좀 평준화해서 그 분석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선 저희가 이런 지표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저널이 굉장히 좋은 저널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왔어, 그거보다는 못 나왔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요 맨 밑에 쓴 거 보시면 저널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라는 게 있죠. 저널의 기대치 대비해서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가 있으면 처음에 임팩트 팩터 막 50짜리에 냈는데 사이테이션이 저널 기대치 대비는 별로 안 됐어라고 하면 이게 앞 단계, 뒷 단계 평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이제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 앞에 단계는 저널에서 어셉트하는 순간 평가가 이미 끝난 거죠. 그랬을 때 이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저널이 어디건 상관없이 내가 낸 논문이 바이올로지 논문이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 분야 논문이었어라고 하면 이 분야에서 논문 대비해서 사이테이션이
잘 나왔어, 못 나왔어 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 노멀라이즈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있죠. 이거는 각 논문별로 이렇게 언제 나왔고 뭐 예를 들면 아티클이나 리뷰나 도큐멘트 타입별로는 어떻고 등등 해가지고 그 논문별 성과를 측정해주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평균 대비 굉장히 잘했어. 아니면 이거보다는 조금 안 나왔어라던가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상대 평가하는 것보다도 정말 잘 나왔는지 라는 거를 평가해주는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일리 사이트 페이퍼는 아마 HCR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 같은 것들 이제 보셨던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 22개 연구 분야별로 상위 1% 논문은 뭐다라고 저희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저널에 냈던지 간에 그렇게 22대 연구 분야별 상위 1% 논문으로 뽑혔으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성과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평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핫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그 트렌디한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제목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최근 2달 동안 상위 0.1% 사이테이션을 받은 논문들을 저희가 뽑아서 준다고 하면 그게 현재 가장 핫하고 임팩트가 있는 논문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논문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돼서 네, 여기 지표 설명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보시면 다시 한번 저널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번 그 SCI냐 SCI2가 이냐로 아니고 저널의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을 한번 하시고 그 후에 이 저널을 통해서 발표를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이테이션 결과가 어떤지를 가지고선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게 요새의 트렌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많은 얘기를 좀 드려서 지금 이제 또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충분히 Q&A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아마 메일 통해서 요 자료도 보내드리고 할 건데 그 내용 중에서 여전히 좀 풀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시 확인하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실 때 요 지금 보시죠.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 문의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 유선 전화, 팩스 이렇게 있는데 이쪽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을 해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는 질문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은희 부장님. 네, 현재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전체 교육 내용을 일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넣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강사님께 질문을 또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경우에는 Q&A 박스에 지금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급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질문 중에서 사실 SCI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린 저희 등재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으셨어요. 제가 답변은 현재 그 저널 등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CTS 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질문 중에 저희 강사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내 저널이 얼마만큼 인용되어 있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점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널별 인용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아마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ESCI나 SCI나 기타 등등의 에디션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그 저널을 바로 검색해서 인용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널라이즈 리절트라던가 인용 보고서라는 그 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아직 ESCI나 이제 그런 데 등재가 안 되신 경우라면 저희가 레퍼런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SCI에 들어있는 논문들의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해당 저널에 그 해당하는 이제 부분들을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는지가 이제 인용이겠죠. 그런 부분으로 체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윤희 부장님.
저희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매월 분야별 마스터 저널 리스트 SCI, SSCI, ANHCI를 제공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현재 따로 있으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송지희 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급히 이제 앞에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마스터 저널리스트가 그 인퍼블릭 그 공개되어 있고요. 저희 뭐 이렇게 평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저널리스트가 필요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검은색 박스에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요 다운로드 창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각 에디션별 저널리스트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다운받으시면 이제 엑셀이 열리게 되고, 그게 아니면 요 페이지에 요 서치 저널스로 들어가시면 뭐 저널마다 다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해당 저널 뭐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에디션에 들어있는지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정보들, 저널 프로파일 관련된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페이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정환 님의 질문이십니다. SCI 혹은 ESCI에 등재되지 않은 저널 인용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저널의 인용 분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현재 에디션에 저널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레퍼런스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그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가능은 다 한데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 기술지원센터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복잡한 수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답변이 좀 힘드실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은영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린 내용은 저널 임팩트 팩터의 퍼센타일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임팩트 팩터가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200부터 시작해서 0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있을 텐데요. 요게 그럼 예를 들면 임팩트 팩터 10이면 이게 좋은 저널이냐? 안 좋은 저널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산술식으로 나온 평균 인용 횟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분야가 좋을까요? 그 피직스 분야에서 제일 좋은 저널은 뭐지? 반 정도 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어느 정도인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 이제 퍼센타일을 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연구 분야에서는 임팩트 팩터가 0부터 뭐 30까지 있다라고 하면 임팩트 팩터 30인 저널부터 0인 저널까지 임팩트 팩터 순으로 쭉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상위에서 예를 들면 몇 프로랄까? 한 10% 정도 되는 저널을 봤을 때 이게 임팩트 팩터 한 20 정도 되니까 상위 10% 안에 들더라 라고 하면 이게 퍼센타일 예를 들면 9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식을 이제 말로 설명드리려니까 좀 이렇게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면 그 한 반의 임팩트 팩터를 이제 키라고 해보면 키가 제일 큰 친구부터 키가 제일 작은 친구부터 났을 때 키가 제일 큰 친구를 100%이라고 놓고 키가 제일 작은 친구를 0%이라고 놓으면 거기서 퍼센티지 별로 해서 그 몇 퍼센트까지 갔을 때 그 키가 몇인지를 보실 수 있는 게 JIF와 JIF 퍼센타일의 관계거든요. 설명드리기 좀 힘드네요. 근데 일단은 100이 제일 좋은 거, 0이 제일 그 낮은 거, 그리고 그 안에 비율별로 늘어놓은 게 퍼센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수식이라던가 이런 걸 좀 전달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수식에 관계된 질문이 좀 많아서 저희가 오늘 다 답변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저희가 레코딩과 함께 발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담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수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계산식 중에서 0.5를 더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퍼센타일이 뭐 0에서 시작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1에서 시작하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살짝 이렇게
그 방식을 달리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NRF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뭐 보정 임팩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하는 임팩트 벡터를 어떤 수식에 의거해서 약간의 웨이팅을 줘서 그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상 늘어놓고 보면 그 순위를 매기는 다양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숫자가 10인 것과 12인 거는 그냥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1등, 2등인지 뭐 1등과 5등인지 이런 거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수를 순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고,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이제 저널 임팩트 벡터 퍼센타일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수식으로 표현하기로 한 거라서, 이 등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0등이 제일 잘한 거냐, 1등이 제일 잘한 거냐, 뭐 이런 정도의 그냥 그 큰 의미가 없는, 네, 그 뭐지, 정하기 나름인 그런 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네, 현재는 네, 아마 0이 없게 되어 있느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저희가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서 저널별 주제 분야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가요?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 질문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제가 좀 이리저리 갈팡질팡해서 죄송하고요. 그 저널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널 카테고리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개의 저널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개의 저널이 커버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뭐 특정 토픽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향을 커버한다거나 하면은 그 다양한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매핑이 되어 있어서 그 연구 분야별마다 예를 들면 이제 JIF 퍼센타일이 다 다르게 매겨지고, 그 하나의 저널이 또 동일한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지만 각 연구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순위라던가 임팩트를 가지는지를 평가하실 수 있도록 같이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좀 스토리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누락돼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 홈페이지에 가시면 JCR 관련된 이제 교육 동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지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커버되지 못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그거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ESCI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셨는데 차이점이 워낙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지라 ESCI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회사에서는 이런 설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한번 조금 더 이렇게 기존에 알고 계신 개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SCI가 굉장히 코어한 저널이고 SCI2가 코어한 저널과 근접한 저널 정도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을 사실 SCI2와 ESCI에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밸류에이션 과정에 있어서 그 세 개 플래그십 에디션이랑 ESCI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도식화한 건데, 사실 ESCI건 SCI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저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더 그 퀄리티 임팩트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부분, 뭔가 그 사이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인용이나 기타 등등의 그런 수치적인 정보로까지 서포트가 되는 저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이 학계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증거가 나온 저널들을 SCI2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SCI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은 임팩트 면에서라고 하면 사이테이션 측면이 아마 메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더 디벨롭이 필요한 그런 저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저널 프로세스 셀렉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ESCI에 있는 저널들이 상시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 DB에 있으면 이제 인용수 같은 것들이 계속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분명히 중요한 저널이라서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그 임팩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SCI 플래그십 그 에디션으로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CI는 양쪽으로 조금 증명이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저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늘 지금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질문은 잘 컬렉팅 해놨다가 내일 여러분께 레코딩과 발표 자료를 보내드릴 때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같이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해주십사 하셨던 부분은 지금 JCR의 등재지가 탈락되기도 하나요? 라고 사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질문 중에서 SCI에서 ESCI로 하향되거나 JCR 등재지가 하향되거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플래그십에 있던 ESCI에 있던 JCR에 있던 어디에 있는 저널도 그 지위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선택을 해서 등재를 한 저널이라도 언제든지 뭔가 문제적인 행동이 감지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사이테이션을 뭔가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좀 최근에 있어서 이슈 발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이테이션의 임팩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던가 그래서 그 저널이 SCI에 걸맞는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한다. 내지는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을 만한 자격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JCR 관련된 발표에서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매년 몇 종이 추가되고 몇 종은 탈락되고 이렇게 발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저널이 또 탈락되는 케이스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얘기가 많기도 했었는데 항상 유동적이고요. 왜냐하면 뭐 네, 한 번 들어왔다고 그 퀄리티가 애쓰지 않고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좋은 거는 계속해서 드리고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은 계속해서 내리고 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일정은 여기까지이고요. 보여드렸던 내용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 자료와 그다음에 오늘 교육의 다시 보기 영상과 함께 내일 메일로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